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들을 다 받으세요. 예, 뭐, 재물운도 받으시고, 학교운도 받으시고, 예, 건강운도 받으시고, 예. 근데 올해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계획하고 계시죠? 예, 시험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1월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오리엔테이션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음, 오리엔테이션 뭐 겸 해가지고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까지는 이제 해커스에서 한 10년 전임으로 있다가 작년 10월까지 하고 작년 이제 11월 1일부터 메가랜드에 이제 고액의 스카우트비를 받고 예, 예, 이렇게 말하자면 프로야구 선수 같으면 이렇게 이전을 했고요. 강의 시작한 지는 한 22년 차 된 것 같아요. 예, 22년 차. 예, 요거 우리 중개사법이랑 뭐 경매 쪽 강의까지 치면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한 지 오래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화면에서 제가 요 밑에 말을 좀 써놨는데 우리 2023년에 꼭 합격합시다. 어때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드라마에 보면 조정석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동료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장 들어갈 때 꼭 뭐라고 하냐면 우리 꼭 살립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해마다 1월 달에 요 멘트를 좀 써요. 우리 꼭 합격합시다. 예. 근데 우리가 합격하시는 거죠? 제가 합격하는 건가? 여러분이 합격하실 건가? 여러분이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쪽에다 제가 좀 뭐 화면을 준비한 건 아니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첫째가 뭐냐면 이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쵸? 부동산 관련한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경기가 계속 앞으로도 안 좋을까요? 아니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좋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아 어젠가요? 뉴스에 보면 우리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역에 부동산 규제를 다 해제하겠다. 뭐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제를 전부 해제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제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 가지고 뭐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냥 한 집 한 채 값 뭐 근데 이게 서울에 있는 집은 아니고요. 뭐 경기도에 있는 집 한 채 값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번 적이 있어요. 분양권 전매만을 통해 가지고요. 그것도 한 개 산 게 아니고 한 7개 정도 사서요. 그게 가능한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분양권 전매.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앞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이 된다. 그 분양권 전매가 허용이 된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입주권도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공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 해제가 된다고 해서 내일부터 막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제 경제적인 여건들도 많이 좀 안 좋잖아요. 뭐 금리도 지금 굉장히 좀 고금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일단 심리가 부동산에서 약간 좀 위축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게 서서히 반등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좋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니까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돈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동산 경기는 좋아질 거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따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 근데 이거 따서 뭐 하지가 아니고 따면 따 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구회 시험 때 합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거 자격증을 땄을 때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내 인생에?' 예,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저도 있었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자격을 따서 지금 20년 넘게 강의를 해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물론 자격이 없다고 해도 강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제가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공부도 안 해 봤다." 뭐 "실무도 안 해 봤다." 이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말을 했을 때 먹히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넌 해 봤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기본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이 기본서는요. 지금 여러분 기본서 이렇게 한번 봐 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600 페이지가 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한 권만 보면 합격하나요? 이거 우리 한 권만? 이런 게 6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이거 안 보셔도 되니까 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 책 안 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합격 수기를 한번 잡을래요? 예. 합격 수기를 보면 이런 문구는 단 한 명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문구? "기본서 5번 봤어요. 기본서 3번 봤어요."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못 보니까요. 이거를 이 전체 6 권을 5번 뭐 3번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꼭 기본서를 몇 번을 봐야만 합격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예, 책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어떤 용도로만 예, 쓰면 되냐면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문제풀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는 자료로 정도로만 쓰시라고요. 예. 이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거나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우리 배포된 자료 잠깐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인제 그 한 장짜리죠. 예. 34회 대비 공인중개사 법령 암기사항 15서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게 인제 앞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도 이거 가지고 다 합격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못 나와도 20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앞뒤로. 예. 이거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제를 하실 건데 지금 당장 암기하시라는 거 아니고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거를 계속 1년 동안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기본서나 아니면 인제 우리가 3 월부터는 요약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 월부터는 요약집에 이제 껴 갖고 다니시면 되겠고 지금은 당분간은 기본서에 껴 갖고 다니시면 돼서 제가 중간중간에 "요거 한번 꺼내 볼게요." 하면 같이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일일 핵심 체크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어 주에 그러니까 매주 한 장씩 나갑니다. 한 장이 아니고 매주 이렇게 한 세트씩 나가는데 이게 8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 2월 달에 8주 강의를 할 건데 8번 나가면 이게 모아 놓으면 두께가 좀 상당하겠죠. 그래서 한 40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40 페이지 정도 된 페이지 수로 하면. 근데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선배들 다들 90점 넘게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보다는 이 자료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릴 수 있는 자료 중에 제일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철해 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편철은 그 우리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그 이렇게 잠깐만 줘 보실래요? 예.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죠. 그죠? 예, 이런 거에서 이렇게 쫄대가 있는 거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다니시거나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 이니까 그리고 요 자료에 대한 정답은 마지막 시간에 풀어 드릴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 풀어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정답 그 채워진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안 올려 드릴 거고 조금 지나서 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다가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은 공부하는 게 우선이니까 저랑 같이 이거 정답을 마지막 시간에 채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공부하는 장소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을 실강생이라고 부르거든요. 학원가에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실강생.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강생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실강생하고 인강생 중에서 누가 합격률이 높을 것 같아요? 실강생이.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실강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높은데 얼마나 높으냐면 한그 10배? 20배? 그 정도. 그러니까 인강생들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몇 퍼센트나 붙는지. 왜 그걸 통계를 낼 수가 없냐면 전체적으로 인강생이 몇 명이나 있다 이거를 각 기업에서 브랜드마다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실강생들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인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합격률이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실강생들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70에서 80% 정도 합격하고요. 물론 인강생들은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20년대 고민을 해보니까 뭐 때문에 실강생이 많이 합격하고 인강생은 합격률이 조금 저조한지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공부하는 장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장소. 제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해.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뭘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돼요. 수업 이외의 것을. 그러면 저보고 뭐 이런 리모컨을 하나 딱 저보고 쏘면 제가 우선 멈춤을 해주나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시간이 멈추지를 않잖아요. 저는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전화를 받고 와, 화장실을 갔다 와 이러면 그만큼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시간 자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이제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강은 그게 돼요. 인강은. 뭐가 돼요? 잠깐 멈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강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강생들은 우선 멈춤을 하고요. 화장실만 갔다 와서 공부해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가령 뭐 거실에 먹을 거리가 있어. 그럼 어때? 뭘 먹어요 또. 먹고 나서 뭐해? 배부르니까. 잠깐만 누워서 해야지. 예, 누워서 있다가 뭐예요? 자, 그렇게 매번 하다 보니까 인강생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인강생들 중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이 뭐 상당수 있잖아요. 근데 인강생 중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독한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집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편함을 다 이제 자기가 극복하고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그 독한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에 이제 합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합의? 내가 여기서는 핸드폰 수업 시간에는 못 받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런 합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분 뭐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10분 활용하신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수업에 50분 동안 하여튼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수업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 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격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을 좀 잠깐만 봐주실 건데 목차 설명을 좀 잠깐만 드릴게요. 목차를 몇 장 넘기시다 보면 목차, 뭐 차례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 대여섯 장 정도 넘기시다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거기에 좀 잠깐만 펴봐 주시고 1편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는데 1편에서는 전체 30문제 내외 정도가 출제가 될 겁니다. 30문제 내외. 우리 과목이 40문제짜리인데 30문제 내외가 출제가 된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한 30개 정도의 내외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1편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 여기는 한 장을 넘겨 볼게요. 2편에 가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여기서는 최소 5문제 정도 나오다가 급기야 이제 작년 33회 본시험에는 9개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난 33회 시험에 우리 중개사법이 좀 많이 쉬운 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21년 동안 이렇게 그 수업하는 동안에 작년 시험이 중개사법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작년 시험이 15위 때가 제일 어려웠고 그거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왜 쉽게 느껴졌느냐. 여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가 있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것만 출제를 했고 복잡하거나 이렇게 내지는 않고 그랬던 건데 우리는 그러면 올해 나오는 시험에서도 여기서는 9개에서 10개 정도까지 예상하셔야 되고 올해도 쉽게 나올까요? 아니면 올해는 조금 어렵게 나올까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겠죠.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다만 공법이 작년에 많이 어려웠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도 또 어려울까요? 올해는 조금 쉽게 나올까요? 올해는 공법은 조금 작년보다는 쉽게 나올 거예요. 재작년에 공법이 많이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중개 실무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3개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한 3문항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책을 요렇게 한 번만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봐보시면요. 지금 거의 우리 법령은 한 절반 정도 되네요. 우리 중개사 법이 절반 정도 되고 여기서 30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얼마 안 달려 있는데 여기서 9개 정도의 문제가 최대 작년 기준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따지면 한 39개, 뭐 38개 정도까지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릴까요, 지금? 이거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 뭐, 3개, 뭐, 2-3개, 뭐 이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나오는 게 나오니까. 나오는 게 나온다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뭐 경매 파트, 또 뭐 분묘기지권,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그런 것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앞부분 우리 이제 요 2편까지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차 설명을 좀 드렸고요.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까지 좀 요약 넘어가고 자, 22페이지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총칙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격 관련해서 음,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다. 형광 표현에다 있으시면 기본법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기본법. 예. 이걸 이제 기본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 기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같은 말로 일반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일반법에다가도 채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맨 밑에 여백이 좀 있죠, 그죠? 거기다가 한번 좀 메모를 하나 좀 해놓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법을 배워요. 민법. 민법에서 민자가 무슨 민자냐면 백성 민자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돈 많은 백성이에요? 아니면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 자, 그리고 저랑 같이 지금 배우고 계신 법이 공인중개사 법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이 있다고 한번 봤을 때 민법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범위가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넓은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누구한테 적용이 되나요? 공인중개사에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범위가 넓어졌어요? 아니면 좁아졌어요? 좁아졌죠. 네,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양법이 충돌하면 등호가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 이렇게 열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한테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도 백성이긴 하지만 이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먼저 적용해요. 그럼 이렇게 법 간에 우열이 생기고 먼저 적용되어지는 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특별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나중에 적용되는 법은 이건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법이라고 쓸게요.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적용되는 거 이걸 일반법. 자, 그러면
지금 제목에 뭐라고 했냐면 중개사법은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런 등호가 하나 생길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법이 존재하냐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해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우리 중개 실무 파트에 이제 가보면 이제 다양한 뭐 이런 실무의 이제 경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위 농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단위 농협에서 그 조합원을 상대로 농지를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농협동조합이 중개를 하는 근거법이 돼요. 그래서 얘는 중개사법에 비하면 무슨 법이 되냐면 특별법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단위 농협이 중개업을 하는데 이 법도 적용하지만 이 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만 비교해 보면 얘는 무슨 법이에요? 일반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적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법적 지위와 일반법적 혹은 기본법적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 뭐예요? 민법에 비하면 특별법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일반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 오른쪽에도 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민법이 있는데 맨 좌측에 민법 왼쪽에 뭔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런 건 없을까요? 여기서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보다 넓은 개념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민법은 왼쪽 게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모든 법의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모법,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요. 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법, 어머니 모자를 써서. 그러니까 민법은 항상 그러니까 무슨 법인 거예요? 일반법, 뭐 기본법이다. 이렇게 하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중개사법은 중간법에 어떤 특징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중간법에다가도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여기는 메모 안 돼 있으시면 요거 우리 그림 하나만 좀 그려 봐주시겠습니다. 법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사법. 우리 민법이 대표적인 무슨 법이에요? 사법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2차 과목의 하나인 부동산 공법 있죠. 공법이 뭐예요? 공법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공법. 그 우리 중개사법은 무슨 법인데 이 중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뭐하고 뭐해? 공법과 사법에. 그래서 얘를 무슨 법이라고 불러요? 중간법 내지는 같은 말인데요.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믹서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러면 공인중개사 그 공부하는 과목이 공법도 있죠. 사법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법도 있어요? 중간법. 그러니까 법 체계가 3개가 있는데 그 법 체계 3개를 모두 배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그 시험 공부가 만만치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법 영역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뭐로서의 지위가 있냐면 국내법. 이것도 제목만 채색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옆 나라 중국 거 혹은 일본 거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왜 없다? 이게 국내법이니까 국내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부동산 중개하고 싶어요. 1번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부동산을 중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을 가서 자격을 따야 되겠죠. 우리나라 자격 갖고는 안 되니까요.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럼 1번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자격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법령의 구성에서 보면 이제 3단 구성이 되는데 이 3단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다 우리 동그라미를 좀 하나씩 잡을게요. 법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령. 맨 위에 보면 법령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법령. 법령. 자, 법령은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뭐뭐뭐 포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하고 여기는 채색 잡아주시면 돼요.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국토부령.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걸 물어보진 않죠, 당연히. 네, 근데 이거는 법을 공부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자, 대통령의 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장관의 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시행규칙. 그럼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시행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 과목을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똑같이 이런 말로 부르니까 알고 계십시오. 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죠? 예, 근데 장관은 많아요? 예, 예, 장관은 많죠. 그래서 시행규칙이 항상 국토부령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행규칙이 왜 뭐가 있을까요? 뭐 국방부령 이런 거. 예, 또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죠? 국토부 말고 또 외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각 장관의 명령을 뭐라고 부른다? 시행규칙. 예,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고 행정안전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 대부분의 과목은 이 국토교통부령이 많죠.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장관이 어떤 장관이냐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시행규칙이 국토부령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러면? 법무부령이 되겠죠. 그죠? 그 장관의 명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재정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예, 재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만든 이유. 예, 대부분의 법은 1조의 재정 목적을 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여기 5자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 주시고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써놨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할 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용어는 잠시 후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만 이 업무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업무를 하냐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이 두 사람을 우리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둘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 없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대신하는 거냐면 공통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이 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왜? 이들이 업무를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사람이 계약서도 쓰고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네. 얘가 계약서를 쓰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이제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용어의 정의로 이제 내려와 볼 건데 용어의 정의에다가는 이제 여기 별을 좀 3개만 좀 잡아 주시고요. 여러분 책 맨 뒤쪽에 두 번째 창이죠. 맨 뒤에서 두 번째 창에 가 보시면 학습 스티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습 스티커. 거기로 한번 가 볼게요. 자, 맨 아래에 보면 스티커 되게 여러 가지 종류 있죠, 그죠? 거기에서 두 가지를 뗄 건데 일단 중요 스티커를 하나 떼겠습니다. 그거랑 맨 오른쪽에 이해라는 스티커 있어요. 그것도 한번 떼볼게요. 중요와 이해, 중요와 이해를 좀 떼가지고 우리 용어의 정의 파트로 오셔가지고 여기 제목에다가 붙여 주시겠습니다.
중요와 이해. 예, 그걸 좀 떼서 예, 이거 부족하신 분이 계시면 저는 이거 안 쓸 거니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예, 부족하신 게 막 떼가지고 붙여도 됩니다. 자, 3절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목에서 출제되는 사실 문제를 용어를 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어, 기초가 되는 거 이게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뭐 다른 과목하고 여타 이제 또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가령 뭐 민법이랑 등기법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과목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보니까 이 법에서 쓰여지는 용어들이 아주 독특한 용어들이 6개가 있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실 겁니다. 자, 용어는 제가 2번을 좀 읽어 드릴 건데 한 번은 여기 기본서에서 한번 읽어드리고 한 번은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호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을까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행위를 알선. 자,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중개란 뭡니까? 중개가 뭐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를 뭐 하는 것이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일단 그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 행위를 알선. 자, 그러면 행위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행위란 어떤 행위일까요? 문장 안에 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또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걸까요? 그 행위를 하는 주체. 개공 아니고 거래 당사자가 이 행위를 하는 거겠죠. 다시 질문.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중개 대상 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중개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나요? 중개하는 사람은 뭘 하나요? 알선만 합니다. 그럼 한마디로 중개는 알선 행위입니다. 그죠?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자, 이후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 자격 취득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격을 취득한 친구를 우리 뭐라고 부른대요?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문이요.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되나요? 네, 사람만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시험 볼 수 있죠. 법인은 될 수가 없어요. 자, 3호 중개업. 자, 중개업이라 하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에다가 우리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 두 번째, 일정한 뭘 받아야 되냐면요. 보수 받아야 되고, 중개를 뭘로 행하는 것? 네, 요거 3가지에다가 각각 채색 잡아주시고요. 번호 하나만 매겨볼까요? 1, 2, 3. 이걸 중개업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의뢰와 보수와 업이 있어야 합니다. 요거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1호하고 3호의 차이점이 뭘까요? 1호 중개와 3호 중개업의 차이점. 뭐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업입니다. 왜냐하면 한 글자 차이잖아요. 여긴 중개고 중개업이니까. 그러면 업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3가지. 의뢰, 보수, 업.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4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한 자, 등록한 자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등록한 자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줄여서요. 개공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개공. 개공 이러면 이 사람은 정식 명칭이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설 등록한 자. 여기서 개설 등록한 자는 사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등록은요, 사람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 법인도 된다. 예,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요건 좀 중요한 포인트. 예. 그러면 어떻게 법인이 등록하지? 예,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5호로 넘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그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소속됐다는 건 취업이 됐다는 거죠. 누구한테? 개공한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이 말은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는 거죠. 법인인 개공. 예, 그리고 거기에 직급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메모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사원이 있다 이죠. 사원. 네, 사원은 지금 막 들어간 신입사원 혹은 수습사원, 일반 사원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무한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 그러면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데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하고 동격이냐면요. 임원과 동격입니다. 임원하고 같은 개념이다. 회사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의 종류가 주식회사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사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그래요? 임원 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이게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법인에만 존재하나요? 아니면 개인 사무소에도 존재하나요? 법인에만. 이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하고 직급이 높은 아니면 낮은 높은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서 아무튼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면 이 사람도 소공으로 보겠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보겠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정확히 두 개입니다. 자, 첫째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거.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자, 그럼 계약서를 쓰면 돈은 누가 받아요? 계약서 써주고 돈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돈은 누가 받아?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아니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개공이 받는 거죠. 요 얘기 이따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요것도 재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개공이 계약서 쓰다가 갑자기 중요하고 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나가면서 뭐라고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소공이 있으니까. 야, 나머지 네가 써. 이거 완성해서 손님한테 교부해. 라고 얘기하고 나갈 수 있죠. 그런 거를 대신하는 게 뭐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무실에 가봤더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쓰다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소공은 없어. 소공도 딴 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딱 있냐면 중개보조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개보조원한테 야, 이거 네가 마무리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안 되죠. 어제 여러분 9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다른 손님도 있잖아요. 다른 손님이 아니고 환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환자 보러 가고 나머지 수술은 누가 다 하고 간호사도 아니야. 간호조무사를 시키고 그래서 뭐 간호조무사가 600 몇 건의 수술을 했대요. 아주 명의 중에 명의지. 그 사람이 600 몇 건의 수술을 했는데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들 다 그래요. 의사들은 뽐만 떠줘, 뽐만.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만 하고 전부 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하나의 그냥 드러난 케이스 뿐인 거지. 의사들이 매일 가서 수술을 막 10건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면 아래에서 지금 드러나서 그런 거지. 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계약서를 직접 쓰거나 개공이 쓰던 건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 친구는 그거 하면 안 돼. 중개보조원은. 왜 안 돼요?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된 업무, 중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친구가 개공에 소속되어진 거는 소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현장 안내,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반 서무,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업무 보조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이 하는 단순한 업무는 뭘까요?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찾아가지고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전화 받는 일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우리 보조하는 게 중개보조원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5호하고 6호의 차이점 한번 답변하시겠습니다. 5호하고 6호의 차이점. 자격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뭐가 차이 나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냐 없냐. 또 한 가지 차이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는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없어요.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시,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면 안 돼요. 그럼 뭘 보조해야 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돼.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안 돼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한다. 요거 말씀 안 드렸다, 그치? 요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공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개공은 뭐 약자?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은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약자. 이렇게 좀 알고 계십시오. 자, 우리 이제 화면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용어가 두 가지밖에 사실은 없어요. 여기 6개 보셨는데 사실 용어가 2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하고요? 중개와 중개업. 요거.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다 사람들이에요. 등장인물들이고 용어는 사실 요거 2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개라 함은 뭐를 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슨 행위냐? 요 행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 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런 행위들을 모아가지고요. 법률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행위들을 모아서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 자, 요 화면은 제가 강의 1교시 강의 여기에다가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이 화면은 이 PDF로 좀 전환을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여러분 촬영을 하셔도 괜찮고 우리 인강생들이 이거 올려드릴 거니까 이 화면에 대한 큰 부담은 갖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중개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거잖아요. 알선. 그럼 알선은 뭐냐? 이 알선은 달리 말하면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색깔 좀 바꿔가지고 할게요. 사실행위. 자, 이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좀 등장을 해서 이걸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실 때 무슨 계약을 하나 하셨어요? 여기 회사하고 무슨 계약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수강 계약이라고 하는데 수강 계약이 바로 법률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하는 게 법률행위야. 그러면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효과를 하나를 얻었냐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그게 이제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행위는 뭐냐? 지금 여러분 강의 듣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예요. 이거 자체로서의 효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행위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중개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건 법률행위고 중개의 성격이 되는 행위는 사실행위가 됩니다. 이런 말들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는 등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개업 등록. 그거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건 그냥 해도 괜찮아요. 등록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개는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자격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해도 되는 게 중개예요.
왜 그러냐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업이 아니라서. 그럼 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보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으로 우리 행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중개업이 되어지는 건데,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중개업 등록 다음 주에 배웁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만약에 이걸 무등록으로 하게 되면 처벌을 받아요.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받냐면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데, 제가 여기 3년 3천을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얘는 뭐예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중개업하면요?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자, 그리고 그러면 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자격이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지만 자격. 돈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가 필요해? 자격. 그래서 이가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중개는 자격, 돈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중개는.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업을 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격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소공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공은 정확히 뭐를 하는 거냐면 중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한다라는 거는 보수를 받는 거여야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공이 계약서를 써요. 돈은 누가 받아? 개공이 받는다니까. 왜냐면 고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공은 중개 업무를 하는 거고, 돈은 개공이 받으니까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건 온리 개공만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처벌받아요? 개공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업을 하면 처벌받냐고요. 예, 그게 바로 뭐야?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이거를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합니다.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들이 수술 안 하고 간호조무사 시켜가지고 의사도 구속시켰고요. 간호조무사도 구속시켰어요. 왜 구속시켰어요? 600건이나 수술했는데 잘했으면 됐지. 응?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걸리면 다 구속시킨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 사람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이제 요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그 세부적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